네, 오늘 이슈 추적에서는 남양유업을 비롯해 최근 기업 분쟁, 기업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는 기업들 살펴보고 주가 상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소영 뉴스캐스터와 함께 최근 불거지고 있는 경영권 분쟁 이슈 있는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박소영 캐스터, 최근에 어떤 기업들이 경영권 분쟁 이슈 있습니까? 네, 먼저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시장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3거래일째 상한가 기록한 종목인데요. 화천기계 알아보겠습니다. 화천그룹의 자동차 부품 기계 관련 계열사입니다. 최대 주주 오너일가와 슈퍼개미로 불리는 보아스에셋의 김성진 대표가 경영권 분쟁에 돌입했던 소식에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이 개요 살펴보시면요. 먼저 지난 7월 26일 김성진 보아스에셋 대표가 화천기계 지분을 10% 이상 사들인 뒤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화천기계 감사와 등기임원 7명 전원을 해임하고 본인과 보아스에셋 임원들을 이 자리에 선임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승인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후 잠잠해졌었지만 지난 일요일이죠. 18일 화천기계가 보유한 이익 잉여금 1,034억 원 가운데 한 주당 3,500원, 총 693억 원을 배당하는 안건으로 임시 주총을 허가해달라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에 힘이 실렸고요. 3거래일째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3,000원대에서 시작해서 6,820원에 안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뜨거웠던 종목이죠. 고려아연도 함께 보겠습니다. 영풍그룹의 계열사로 아연과 납을 생산하고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2차전지 소재 사업에도 손을 뻗치면서 재평가받고 있는데요. 최근 최윤범 고려아연 부회장과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 간의 지분 경쟁 움직임이 관측되면서 주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분 구조 한번 살펴보시면요.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고려아연은 영풍그룹 쪽이 31.4%, 고려아연 쪽이 27.3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30일 장 회장의 장남이 운영하는 영풍그룹의 계열사 코리아 서킷과 또 장 회장의 회사 HC가 고려아연의 주식을 장내 매수했다고 공시하면서 이 계열사를 통해서 고려아연의 지분을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른 편인 최 부회장 쪽 고려아연 측 살펴보시면 이 한화임팩트의 미국 자회사 하나 H2에너지 USA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면서 한화그룹을 주요 주주로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이 계열 분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경영권 분쟁은 이 3세 경영이 본격화하기 때문으로 시장에서 해석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지분 경쟁이 붙으면 두 세력이 지분을 사들이면서 장내 주식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주가 상승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주가가 40%나 올랐는데요. 8월 31일에는 한때 장중 68만 3천 원을 찍으면서 최고가를 갈아치웠고요. 이는 지난 7월 13일에 기록한 장중 최저가 44만 1천 원보다 55%가량 급등한 겁니다. 영풍도 살펴보시면 지난 8월 한 달간 꾸준히 올랐습니다. 이를 54만 7천 원에서 31일에는 장중 71만 8천 원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크게 빠지진 않은 채 66만 4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경영권 분쟁 초반에는 이제 주가가 오르기도 했지만 이 이슈가 사라지는 시점에서는 또 주가가 내려가기도 하는데 최근에 살펴보면은 그 한진칼 같은 경우에 경영권 분쟁 이슈가 조금 사라지면서 주가가 연이어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진칼이 대표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2019년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별세하면서 대한항공의 경영권 분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3남매가 상속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를 두고 부딪힌 가운데 장남 조원태 회장이 새 총수로 등극했고 그의 또 대주주인 KCGI 강성부 펀드에 맞서 경영권 방어권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KCGI는 반도건설과 조현아 그리고 삼자건설의 결정에서 조원태 회장에 맞섰는데요. 그러나 대한항공의 오랜 친구 델타항공이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하면서 지원한 덕에 결국 조원태 회장은 경영권을 지켜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다툼은 끌지 않았던 가운데 지난해
삼자연합이 해제됐고 그러자 반도그룹이 보유 중인 한진칼 주식 대부분을 처분했는데요. 이 시장에서는 반도그룹이 지분을 정리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완전히 막을 내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의 주가 역시 연일 내리막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진칼은 이 반도그룹이 지분을 매각한 8월 29일 이후 추락하면서 6만 원에서 지난 16일에는 3만 9천 원까지 떨어졌고요. 연일 50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압박이 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려 기관이 14거래일 연속 물량을 정리했는데요. 그래도 바닥을 찍고 소폭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가 하락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200억 원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결정하면서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요. 하락장 속에서도 3.4% 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근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는 기업들 살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 남양유업 매각을 둘러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행컴퍼니의 법정 분쟁의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이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 살펴보고 남양유업의 현재 상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기자, 이 내일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내일 재판은 10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인데요. 이들은 지난해 5월 남양유업의 지분 53%를 3,107억 원에 거래하기로 했지만 홍 회장이 마음을 바꾸면서 계약이 깨졌죠. 이에 한앤코는 약속을 지키라며 소송을 냈고 이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내일 나오는 겁니다. 네, 홍 회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 또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제 이 매각을 약속했지만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이 이슈 좀 1년 넘게 끌지 않았습니까? 어떤가요? 맞습니다. 이번 재판으로 오너 리스크가 해소될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홍 회장과 한앤코가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사이 남양유업의 주가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최근 들어 분위기가 바뀐 모습입니다. 법원의 선고 일정이 알려진 게 지난달 23일이었는데요. 당일 주가는 38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어제 종가 47만 3천 원으로 한 달 새 22.9%가 뛰었습니다. 네, 이 최근 한 달 사이만 봐도 20% 가까이 올랐는데 좀 시장에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남양유업의 이 경영권 분쟁 이슈를 살펴보면은 이 지난해였죠. 이 불가리스 사태가 발단이 됐고 또 이제 홍 회장이 이제 주식을 넘긴다고 했고 회사를 넘긴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슈가 많은 것 같은데 이 그간의 일지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발단의 말씀처럼 지난해 4월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가 시작이었습니다. 예.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결국 홍원식 회장은 지난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 의사를 밝혔죠. 뒤이어 한행컴퍼니의 회사를 넘기기로 하고 주식 매매 계약을 맺었고요. 하지만 거래를 마무리 짓기로 한 당일 홍 회장 측이 협상장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M&A 노쇼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한앤코는 법원에 소송을 냈고 홍 회장 역시 맞소송을 내면서 법적 분쟁으로 치닫았습니다. 뭔가 당일날 나타나지 않았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백미당이 핵심으로 지목됩니다. 예. 홍 회장의 부인인 이훈경 고문이 이끌던 백미당 등 외식 사업부를 떼내달라는 겁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비롯한 가족들의 자리를 보장해달라는 조건도 붙였고요. 홍 회장은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고 한앤코가 이를 받아들일 듯한 태도를 보였기에 협상에 나섰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한앤코는 홍 회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분리 매각 뜻을 물었는데 홍 회장이 원치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거죠. 한앤코 측은 홍 회장이 주당 매수 가격을 높이는 데만 집중했다고 주장합니다. 애초에 백미당이나 가족 대접을 요구하지 않다가 계약 종료일이 임박하자 말을 바꿨다는 입장입니다. 그 사이 회사 실적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남양유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9,5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0.7% 증가하긴 했지만 2019년 무너진 1조 원대 회복에는 실패했습니다. 영업 적자도 쌓이고 있는데요. 2020년 767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하더니 지난해에도 778억 원의 손실을 냈습니다. 네, 재판 결과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업계에서는 이번 재판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일단 예단은 어렵지만 예. 법원의 앞선 판단으로 예측해보자면 한앤코가 유리해 보인다는 게 업계 관측입니다. 그간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반면 홍 회장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계약 파기 직후로는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홍 회장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대유위니아로의 지분 매각을 막으려는 소송에서도 전부 한앤코가 승소했습니다.
업계에선 법원이 어느 편이건 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어느 쪽이건 승패가 확실히 판가름 나야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거죠. 항소가 진행되더라도 1심 판단이 기준이 되므로 더욱 불안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4월 불가리스 사태 이후 남양의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데다 실적 부진도 이어지는 만큼 리더십이 절실하기 때문인 거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한 달에서 20% 가까이 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일 재판 결과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도 바뀐다고 보시나요? 맞습니다. 일단 당장의 최근의 주가 상세는 한행코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투자자들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홍 회장이 없는 남양유업을 기대하는 주주들이 많은 이유죠. 실제로 남양유업의 주가는 홍 회장이 퇴진 의사를 밝힌 뒤 상승세를 탔습니다. 매각 종료일이었던 지난해 7월에는 80만 원을 넘기면서 최고치를 찍기도 했죠. 실적은 위축됐지만 남양이 실력이 여전하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숱한 논란에 불매 운동을 겪은 와중에도 시장 점유율이 굳건하다는 게 이유인데요. 남양의 우유 시장 점유율은 서울 우유에 이어서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분유 역시 2018년 이후 20%를 유지하는 등 여전히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측이 1심 결과에 불복한 가능성이 있는 점은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는 남양유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박승환 기자였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에 이 남양유업과 같은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는 종목들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살펴보고요. 이 FOMC 이후의 시장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형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부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부모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남양유업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니까 이 경영권 분쟁 이슈 있는 기업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통 보면은 이슈 초반에는 주가가 오르고 이슈가 해소가 되면은 뭐 주가가 떨어지긴 마련인데 좀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당연한 얘기일 수는 있는데 예. 경영권 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유통 주식 그 수 어떤 규모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주가에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되고 주가 이제 단계 급등하는 것도 여기에서 이제 원인을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기업이익이나 아니면 업황 이런 것 같은 본질적인 어떤 가치 문제하고는 상당히 좀 무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만 작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특히 이제 그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매매 타이밍이 좀 중요한데 상당 부분은 변동성이 이미 높아진 상태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장 전략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FOMC 이번에 이 자이언트 스텝은 이제 기정사실화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최종 금리에도 이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기존의 4.0%에서 4.5%까지 올릴 거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계속해서 이제 고금리 기조 뭐 내년 연말까지 이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좀 요번에 좀 복잡합니다. 하도 이제 많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펼쳐져 있어서 그럴 건데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첫 번째는 요번 금리 인상 폭이랑 연말까지 얼마나 더 올릴 것인지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최종금리죠. 이제 터미널 레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년까지 금리를 언제까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릴까 이 부분이 두 번째 포인트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금리 인하가 이제 내년 하반기 이후에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가능할 것인가? 이게 이제 세 가지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첫 번째 포인트와 관련해서는 뭐 이번에 인상폭은 75bp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뭐 100bp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뭐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100bp를 인상하게 됐을 때는 다음 스텝이 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다음 스텝에 바로 뭐 50bp나 25bp로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100bp 인상 이후에 75, 그다음에 50 이렇게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내려간다 하더라도 연말 정책금리 레벨이 4.5를 넘어버리기 때문에 당장 내일 100bp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이 부분이 75bp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폭 자체보다는 올해 75bp를 올리고 올해 연말까지 몇 차례 정도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관심을 가질 것인데 지금 점도표 기준으로는 한 4에서 4.25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올해 75bp, 그러니까 이번에 내일 한 번 더 올리게 되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폭은 11월에 한 50bp, 그다음에 12월에 25bp 또는 11월, 12월 모두 50bp씩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 레벨이면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충격은 크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금리 레벨과 관련해서는 내년 점도표가 중요한데 예. 내년 점도표가 4.5를 넘어서 5 정도 이렇게까지 가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점도표가 한 5 정도까지 간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장기금리 레벨이 연중 최고치임에도 불구하고 3.5밖에 안 되거든요. 미국이. 예. 10년물 그 국채금리가 기준금리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드커브 역전을 감안을 예. 해서 4.5 정도까지도 금리가 오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도 한 100bp 정도 금리가 더 오를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상당히 채권 시장뿐만이 아니라 주식, 뭐 원자재 시장, 뭐 경제 여기에 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 시장 충격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따라서 일단 내년도 점도표가 5를 넘을 것인지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 인하 기대하고 관련해서는 예. 지금 연준이 6월달 FOMC에서 2024년도 점도표를 2023년도보다 낮춰서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024년도에는 금리가 인하가 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해준 건데 예. 시장이 좀 2023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이유는 연준 자체가 2024년도에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고를 해줬기 때문에 예. 한 6개월을 이렇게 당겨서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9월달 내일 예정된 9월달 FOMC 회의에서 2024년도 정책금리 레벨을 2023년보다 낮게 제시를 해준다면 예. 점도표에서 내년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은 여전히 자리를 잡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조금 시장을 방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반대로 예. 그렇지 않고 2023년도 점도표가 6월하고 달리 예.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된다거나 유지가 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내년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상당한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다음 변수는 환율을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예. 같아요. 뭐 이제 1,400원까지는 이제 당연하고 그 이상 1,480원까지도 이제 치솟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환율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연준의 통화 정책 속도나 아니면 기간이 좀 길어질수록 예. 기축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달러와 강세의 기조가 가는 건 좀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에 예. 워낙 원달러 환율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담감을 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 연준이 한 75bp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3.25가 되게 되는데 예. 한국은행도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쵸. 연준 속도를 따라가기 좀 어렵거든요. 이렇게 예. 되면 뭐 역전은 기본적으로 되는 거고 이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원달러 환율에는 상당한 부담률로 작용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중국 경제 문제라든가 지금 예. 뭐 7위안을 돌파한 위안 달러 환율, 그다음에 예.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겹쳐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물론 내일 FOMC 회의 결과를 그쵸. 봐야겠지만 1,400원 돌파 가능성은 좀 높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예. 한 1,450원 정도 수준까지도 볼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다만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은 무역 수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적자폭이 상당히 크긴 하지만 예. 오늘 발표됐던 그 9월달 20일까지 동향을 보게 되면 41억 달러 적자를 기록을 해서 여전히 적자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예. 지난달에 20일 기준 적자 폭이 100억 달러였거든요. 예. 그거보다 많이 줄은 거고요. 3월 이후에 지금 그 최근 6개월간 가장 낮은 20일 기준으로는 예. 규모를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유가와 같은 도입 그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조금씩은 영향을 좀 발휘하면서 적자 규모는 조금씩 줄고 있기 때문에 뭐 관건은 내일 FOMC 회의 결과가 그렇죠. 예상 수준 정도로만 나온다면 원달러 환율에도 조금은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라고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어쨌든 이제 내일 새벽 이후에 이제 결과를 살펴보고 예. 이제 시장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환율 때문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도 계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어떤 전략을 꾸려가면 좋을까요? 일단 뭐 내일 결과하고 연동되는 거는 조금 불가피해 보고요. 예. 불가피해 보이고 뭐 기준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점도표가 4%를 넘게 될런지 넘게 예. 된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내년도 점도표가 5%를 넘을지 이 정도 예. 기준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만약 점도표가 너무 높게 나오면 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가장 민감하게 봐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국채 금리 같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현재 3.56%로 연중 고점을 넘어섰는데 예. 점도표가 너무 좀 부담스럽게 발표가 된다면 금리 예. 상승이 좀 불가피해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밸류에이션 압력이 좀 조정 압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예.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조금 조정 압력이 좀 높아질 것 같고요. 예. 그렇지 않고 점도표가 한 예상 수준 정도로 나와준다면 뭐 주식시장이 6월달 기록했던 저점, 그러니까 코스피나 미국 S&P 500 지수나 예. 6월달 저점은 하회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예. 되면 박스권 하단을 확인한 이후에 반등을 좀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역시나 이제 점도표를 한번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 뭐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석형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부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